네, 잘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수고등학교와 EBS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KTX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타거든요. 예, 시댁이 부산이라 한 달에 한 번 부산 방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울산시 교육청과 관련된 홍보 영상이라고 할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이라고 하는 멘트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고3 담임을 맡고 있거든요. 예, 교육감님께서 우리 1년 뒤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수시 1차 합격 이제 발표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떨어진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딱 찾아오더니 선생님 저 또 다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인서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떡해? 그랬더니 그냥 실기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았대요. 등록금도 무료래요. 어디야? 그랬더니 한강대학교 풍덩학과요. 이러면서 막 자조적인 막 미소를 짓고 너무 가슴 아픈데 걔는 막 웃는 거예요. 정신이 괜찮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은 워낙 그 학구열도 높고요. 그리고 언론을 보니까 유니스트는 물론이고 울산대학교가 또 지방 사립대 중에 1위다. 네, 학교 평가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뭔가의 꿈이 있겠죠. 네, 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교사가 된 지 15년이 됐고 또 EBS에서 강의를 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선생님이 공부법을 알려주러 와서 저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찾아서 해요. 나는 왜 공부를 하지? 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요 정말 해요. 열정적으로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은 왜 공부를 했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2글자로 대답한 친구도 있었죠. 관성. 관성 뭔지 아시죠? 하던 대로 그냥 쭉 하는 게 버릇이 된 거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담임을 했던 아이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친구가 군대 간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나 내일 울산 가는데 너는 왜 공부했어?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사촌이나 뭐 팔촌이나 찾아봐도 대학을 간 사람이 없는, 네. 그리고 집에 자동차가 있었던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했다.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더래요. 네, 성취감이 들더래요. 그 성취감을 놓치기 싫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온 친구 중에 한 명 이제 세종대학교 간 또 제자가 있었는데 너는 왜 했냐?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각자 나름마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지? 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나는 왜 공부했는지, 김미성은 왜 공부를 했을까? 자, 뭘 것 같아요? 김미성은 뭐뭐라서 공부를 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엉덩이에 땀날 정도로 화장실 갈 시간 아까워서 참아가면서, 그리고 문제집 빼러 뒤로 사물함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라면 박스에다 문제집 쌓아놓고 막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난 왜 공부했을까? 막 생각해봤어. 나는 왜 했을까? 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예뻐서? 안 예뻐서? 네, 뭐 그것도 중요한 이유긴 합니다만 제가 공부한 이유는 바로 제가 태어나서 중3 때까지 자란 곳이 바로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이라고 하는,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맞아요. 탄광촌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광부셨고 어머니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고 거기에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가난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가난했기 때문에
나 거기서 항상 1등 했거든요. 중3 때까지. 30명 중에 항상 전교 1등. 네, 그래서 나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서울로 유학 가겠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하고 보내주셨어요. 서울에 왔는데 이게 웬걸.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50명 중에 시험을 봤는데 44등을 하고 막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네, 되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포기 어떻게? 응? 만약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나 공부 안 했을걸요. 엄마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내가 예쁘면 뭐 배우나 뭐 연예인이 됐을 수 있겠죠. 네. 또는 내가 예체능적인 그런 감각이 있었다면 또 뭐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리고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았어. 아 그러면 해야지 뭐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정한 진로가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예비 고3 친구들 그런 사람 많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고마워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대학 한번 가보자. 공부하라고 하니까 뭔가 하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정말 교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공부해보자.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대학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작은 소중한 경험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를 바로 이 자리까지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요.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면 더욱이나 네, 그러면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무언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EBS I 사이트에 가면 그 듀냐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가서 보나요? 네, 듀냐 공감, 듀냐가 뭐냐면요. EBS I라고 하는 것을 한글 자판으로 치면 듀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듀냐 공감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고3들은 듀냐 공감에 뭘 올리냐면 이제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글이 이거예요. 수능 끝나고 뭐 하고 싶은지 올려봐. 아이들은 수능이 12일 남았죠. 네, 벌써부터 그 이후에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일 뒤에는 너네 차례다. 네. 그런데 이 듀냐 공감에 보면 꿈 장학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기를 모아서 시상을 합니다. 제가 그 시상장에 정말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매년 참가를 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내가 한 노력은 노력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김양순 학생이라고 불러야겠죠. 김양순 학생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묵히고 있다가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 된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딸의 도움으로 수능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저 대상 받은 안태영 학생은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자막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연필을 쥘 수 없어요. 그리고 휠체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눈으로 풀어요. 눈으로. 그리고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막 하는 거죠. 수학 문과 친구들 많을 텐데 수능에서 3등급 나왔대요. 뭐야 나 손으로 풀어도 지금 4등급 5등급 나오는데 이런 생각 들죠.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하는 그런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간 그걸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지. 지금부터 공부를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저는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이렇게 탓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건 변명이야. 아이를 무슨
아니 무슨 머리를 탓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들 네 인정하시죠? 제 딸이 지금 6살인데요. 아직도 이제 한글은 당연히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알더라고요. 되게 빠른데 엄마가 국어교사인데 한글을 못 읽어가지고 제가 좀 좀 마음이 급해서 딸아 너 다른 친구들은 다 한글 읽는데 너 모르는 거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친구들이 다 알려줘. 안 불편해. 이러더라고요. 그럼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숫자 6, 9 막 이런 것도 막 아직 5 이런 거 아직 헷갈려하고 못 쓰고 이래요. 좀 많이 느리죠. 네. 근데 막 친구들은 막 세 자릿수 암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학원도 다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학원은 얘가 이제 싫어할 것 같으니까 책이라도 읽어주자. 그래서 수학 동화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읽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 동화를 막 읽는데 닭이 뭐 병아리를 5마리를 낳는데 오소리가 2마리를 물어갔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몇 마리 남았을까? 뭐 이런 동화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몇 마리 남았을까 하고 제 딸을 딱 봤는데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병아리 불쌍해. 막 계산 안 하고 이런 성향인 거야. 성냥팔이 소녀 읽잖아요. 같이 울어요. 저랑 딸이랑 같이 막 울고 있고요. 이게 성향이죠. 그래서 막 성냥팔이 소녀 읽으면서 막 계속 통곡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딸 친구의 엄마가 우리 딸은 성냥팔이 소녀 읽고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을 하나도 못 팔았다는 거죠, 엄마. 걔는 수학을 잘할 것 같아요. 타고난 성향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타고난 성향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막 5 빼기 3은 2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아이일 것 같고요. 성량은 하나도 못 팔았다는 거지 하는 아이는 나중에 이제 국어 영역에서 문학 작품에 공감하기가 좀 힘들 수 있겠죠. 네. 이런 성향 차이는 조금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강점을 보이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네,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들을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또 공부를 못하는 이유 2번째. 우리 친구들이 나 혼자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막 색색깔로 막 인터넷 강의나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막 필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요. 미래를 위한 나의 열정. 멋지다. 조금만 더 힘내는 거야. 막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한 공부인지 남이 봐주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바로 성적이 쭉쭉쭉쭉쭉 오를까? 그걸 알면 돼요. 네. 그걸 알면 돼요. 아니죠, 당연히. 네. 공부를 하면요.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정말 안 했다면 이 침체, 견뎌야 하는 시기, 인내의 시기가 6개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수직 상승하는 거죠. 물이 97, 98, 99도까지 안 끓어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을 가하면 100도가 되면 다 끓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견뎌야 돼요. 제가 왜 우리 사회는 공부를 잘한 사람을 더 믿어줄까, 신뢰할까, 더 대우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하기 힘든 거 잘 견뎠구나, 인내하는구나,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믿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우리 사회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을 인정해줄까? 견뎌서, 인내해서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저 견디고 인내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하냐면 이거부터 만드시면 돼요. 자, 이걸 만들려 그러면 그럼 트레이닝이라도 받을까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공부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예비 고3들인가요, 다? 예비 고3들. 혹시 2학년 친구들도 있나요? 2학년 친구. 2학년 친구들도 몇 명 있고 1학년 친구 1학년 지금 고1 예비 고2가 고1이 네네네 헷갈렸어요. 그 중3 친구들은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사실 이 공부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쌓은 것들, 그렇죠? 네, 뭐 벼락치기라고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붙잡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요. 사실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념. 모든 공부의 기초 체력은 개념을 쌓는 것입니다. 저는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국어로 얘기를 하면 국어는 트라이앵글을 잘 만족하면 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휘, 두 번째 개념, 세 번째 경험. 네.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재종의 첫사랑 같은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해봐야지, 경험해봐야지, 사랑 먼저 하고 올게요.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풀어본 경험, 작품을 감상했던 경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휘라고 하는 건 사실 어휘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길러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약한 친구들은 사실 국어에서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선생님, 제가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럼 문제 있죠. 네. 그러면 포기해요? 아니요? 그럼 단어장이라도 만들어서 자주 나오는 비문학 제재가 있어요. 칸트 알죠? 경제 이런 거 알죠? 역사.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충분히 보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개념을 공부해라라고 하면 무슨 국어의 개념이야. 나 한국어를 이미 19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이라고 이러면서 개념 필요 없다고 문제를 무턱대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그냥 문제지. 기출 문제 풀고 연계 교재 문제 풀고 그냥 그러면 돼. 그러면 이 복근 없이 야구 선수가 기초 체력 다지지 않고, 농구 선수가 기초 체력 다지지 않고, 축구 선수가 기초 체력 다지지 않고 공을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초 체력 훈련 누구나 다 하잖아요. 운동 선수라면. 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푸는 것은 이렇게 금방 없어질 복근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야매죠, 야매. 네, 그런 공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막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막 대고 복근처럼 보이는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꾸준히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개념이라고 할 게 없으면 불편을 겪어요. 요즘에 편의점에 이런 빵을 팔더라고요. 학생들은 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초성만 딱 제시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라서 찾아봤잖아요. 아니, 일상생활에도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불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야? 이거 알아요? 학생 알아요? 맞아. 알잖아.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너무 심하죠. 예, 좀 심합니다. 국어교사로서 좀 약간 이건 아니다. 아니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알잖아.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맛있는 쇼콜라 케이크다. 와, 이런 거 딱 느낌 오잖아요. 불편하지 않아. 근데 난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찾아봤다고. 이게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찾아봤어. 자,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왜 이거 레알, 반박 불가는 알면서 수능 국어에 나오는 단어들, 대화체, 독백체, 시상전개 방식의 종류, 이런 건 왜 몰라요? 제가 이거 레알, 반박 불가를 찾아보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걸 찾아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재밌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알고 나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다른 것도 찾아볼까?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국어의 개념, 수학의 개념, 영어의 개념을 공부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국어, 영어, 수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2018 고3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11번 문법 문제인데요. 네모친 말들 있죠. 명사, 동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모님들도 저거 배웠었던 기억은 나는데 뭐였지 싶으실 거고, 예비 고3 친구들이라면 이거 품사의 종류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체언의 한 종류다. 이런 거 이제 다 얘기할 수 있죠? 명사 뒤엔 조사가 붙는다. 좋아요. 네, 역시 네, 울산 친구들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뭐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지금 개념 공부를 하면 돼. 아직 시간 1년 남았어. 괜찮아. 네, 하면 돼요. 네, 자, 이런 게 바로 개념이고요.
요 개념만 알면 오답률이 51.6%, 2명 중에 1명은 틀린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죠. 수능에서 1등급 맞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친구들이 맞는 문제 나 다 맞고, 다른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도 맞고, 그러면 돼요. 오답률 51.6%, 2명 중에 1명이 틀리는 문제지만 나는 맞으면 돼요. 네. 자, 수학 나형이에요. 예. 3학년들이 봤던 30번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수학에서 손 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F 점 뭐예요 이거? 왜? 썸. 왜? 얘 발음 왜 그래요? 자, 예, 하여튼 뭐 이게 여러분들은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개념을 아니까 이걸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같이 개념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이게 독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예, 이런 게 바로 개념이라고요. 자, 이 문제는 무려 오답률이 97.6%.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예, 틀려라. 그냥 아주 극소수의 잘하는 친구들 빼고 다 틀려라 이렇게 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념. 선생님 이 문제는 개념 말고도 더 어려운 뭔가가 있어. 당연히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일단 개념부터 시작하자고요. 뭐 영어는 뭐 그냥 이래요. 그냥 영어는 그냥 넘어갈게요. 영어는. 근데 영어는 사실 어휘 싸움이긴 하죠. 예, 여러분 영어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우세요? 80개요? 와, 누구야? 어떤 남학생이 지금 80개 그랬는데 너무 훌륭하다. 제가 그 영어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자기의 영어 등급 곱하기 10만큼 외우면 된대요. 그럼 그 친구는 8등급인가 봐요. 그쵸? 8등급 곱하기 10, 그러니까 80개 외우는 거지. 맞아요. 예, 그럼 80개 외우면 돼요. 내가 1등급이다? 그러면 1등급 곱하기 10, 10개씩 외우면 된대요. 근데 이제 영어 단어를 우리가 외우면서 이거를 예를 들어 80개 외운 그 친구 다음날 80개가 다 생각 안 나지. 사람인데 당연히 안 나지. 근데 영어 단어를 외울 때의 목표는 그냥 잠들기 전까지 그 80개의 영어 단어가 생각나면 돼요. 다음날 까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던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요 우연히 7번 만나면 머릿속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중요한 거는 계속 나오겠지. 그게 만일 7번 나온다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예, 영어 단어 암기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등급 곱하기 10.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부터 개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어로 말하자면 작품을 감상하는 법, 그리고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또 선지에는 어떤 개념 어들이 사용되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공부했어요. 알고 있어요. 단지 머릿속에 정리가 좀 안 되고 그게 이게 둥둥 떠다닙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정리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되기 직전. 예, 그러니까 2019년 2월까지만 개념 정리가 딱 끝나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9년 2월까지 개념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2019년 3월 딱 되면 수능 특강, 수능 연계 교재 공부로 이제 들어가면 엄청 또 바쁘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11월 말에 예,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EBSI에 각 과목별 개념 강의를 오픈합니다. 네, 정확한 날짜 모르겠어요. 11월 말쯤. 그러면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는 이제 내가 고3인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EBSI 들어와서 선생님들 이렇게 서치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누군가.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다 있거든요. 개념 강의를 하나씩 딱 선택한 다음에 내가 2019년 2월까지는 모든 과목의 개념 강의를 완강하겠다. 한 번은 완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 강의 그렇게 겨울에 한 번 듣고 또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듣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한 2번 정도 들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 그 시간, 네, 아마 개념 강의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념으로만 부족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아까 국어는 어휘, 개념,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공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통틀어서 개념이 1단계 공부라면 2단계, 3단계 공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수능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뭘 돌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 어? 야마를 돌린다? 세상에. 혹시 네, 울산 유머 위트가 뛰어난 도시예요. 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기후. 네, 네. 국어 공부는 뭘 돌리면 된다? 기출을 돌리면 된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기출 안 들어봤어. 아 그렇구나. 개념, 기출, 연계 교재 이렇게 3단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3단계 공부.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을 2019년 2월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 강의를 쭉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같이 하는 게 바로 기출 공부입니다.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6월, 9월, 11월에 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는 모의평가와 수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출제됐던 수능 시험 또는 모의평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3월, 4월, 7월, 10월에 보는 학력평가는 전국 단위 그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문제고요.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년에 3번 시험을 출제합니다. 6월, 9월, 11월 수능 이렇게. 그래서 6월, 9월, 11월 수능 1년에 3회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꽤 있으니까 5개년 정도를 한번 풀어보세요. 5개년 정도. 5개년 정도를 풀면서 단순히 풀었어.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 네. 자, 분석. 자, 그다음에 연계교재라고 하는 것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국어로 말하면 2시리즈 4권입니다. 수능 특강이 3권 있거든요. 합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있고요. 수능 완성 1권. 그래서 총 4권. 그래서 여기서 70% 연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70% 연계를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고3이 되면 6월부터 확 느끼실 거예요. 나 수능 특강에서 봤던 건데, 이거 수능 완성에서 봤던 건데. 그래서 연계교재를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시험 범위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공부해 두는 것이죠. 자, 기출은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 또 수능에서 작년에도 이제 저희 반에 국어 100점 맞은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너 어떻게 공부했니? 막 물어봐요. 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히 이제 저는 국어니까 국어 학습법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출을 분석했어요. 기출을 분석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공부를 할 때 멘토 멘티, 좀 약간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멘토 멘티, 그냥 편하게 설명하면 설명하듯 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설명하듯. 이 작품은 이런 거고, 이 비문학에서 중요한 건 1단락의 핵심은 이거고 2단락의 핵심은 이거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멘토가 돼서 멘티 친구들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아마 울산시 교육청 소속 이렇게 학교들도 그런 멘토 멘티 그런 거 많죠.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죠. 좋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가르쳐주면 그 가르침을 받는 친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쳐주는 친구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공통적으로 나와요. 기출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만약 멘토 멘티를 안 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대상으로라도, 부모님 들어주셔야죠. 부모님을 대상으로라도 엄마 이 작품은 이런 거고요. 이 비문학 지문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분석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출을 단순히 맞고 틀리고를 매기는 게 아니라 출제자는 선지, 즉 선택지 1, 2, 3, 4, 5번을 이렇게 내는구나. 함정을 이렇게 파는구나. 지문의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이런 거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출제가 되네?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기출을 정말 잘 공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너무 많이 봐서 답이 보여 그냥. 이거 봤던 건데? 이거 1번에 답 5번이네. 나 진짜 많이 봐서 이제 다 풀어. 근데 막상 출제자의 눈은 갖지 못했어. 그냥 나는 학생의 입장에서 풀기만 했어. 계속.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분석한다. 출제자들은 이런 지문을 갖고 또는 이런 작품을 갖고
어떻게 문제를 내지? 이런 부분의 출제 요소가 어디에 숨어 있지를 보면서 내가 만약 문제를 낸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요. 이렇게 기출을 분석을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수능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 시험에 나오겠네. 이따가 문제 풀 때 이 부분 물어볼 것 같아. 선지 일부분을 구성하겠는 거리 들어옵니다. 사실 공부법은요. 이렇게 듣고 나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개념, 기출, 연계, 교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체화가 돼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기출을 분석해라. 그래서 체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부분이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거. 그 마라톤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3번 따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라톤에서 3번이나 금메달을 땄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제 의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금메달을 3번 따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운동해야지 라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운동장을 뛰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이나 정신이나 의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는 금메달을 3번 땄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출제 요소 분석해야 되는데 출제자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 번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어 100점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어 100점, 수학 100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체화시키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기출을 그렇게 분석해라 라는 거고요.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면 EBSI의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교재와 강의가 있습니다. 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 및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예상해보는 교재와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기출 관련해서 기출의 미래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얼마나 보면 되느냐. 6월, 9월, 11월 한 5개년 정도. 그러면 과목당 15회분의 모의고사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부담돼요, 선생님. 그러면 3개년도 괜찮습니다. 그럼 9회분 모의고사가 나오겠죠, 과목당? 네,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EBSI는 이제 강의만 보러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EBSI의 강의만 본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직 고3이 안 됐으니까 강의 많이 활용하나요? 많이 활용했어요? 괜찮아요?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활용 못한 친구들도 있겠죠. 이제 고3이 되면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EBSI를 켜놔요.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정말 소중한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어제 날짜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2019 수능 D-13 보이죠? 이제 D-12 이제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 고1, 고2, 고3 탭 있고요. 거기에 선생님 모든 강좌 EBS 교재 풀 서비스, 그다음에 수시 논술, 입시 정보, 기출 문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수시 논술 딱 들어가면 네, 논술, 면접, 적성고사, 경찰대나 사관학교 전형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강의나 교재들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특수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또는 면접을 준비하고 싶은데 면접 학원 가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우리 반 아이들 이런 거 보여줬어요. 면접 준비 방법. 자기소개 쓸 때도 이거 보여줬습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소개서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되게 많이 도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자기소개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 주시거든요. 네, 수시 논술 같은 거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입시 정보 탭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이게 녹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녹화한 요 영상도 들어가고요. 그거 외에도 입시 뉴스나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 있는가, 교과전형의 우수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또 들어갑니다. 또 특히나 저는 입시 정보에서 여러분 이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시 정보 보면요, EBS 대입 상담실이라고 제일 왼쪽에 보여요. 1대1 상담해줘요. 비밀로. 다 1대1로 상담해줘요. 그래서 정보 입력하고 상담글을 작성하고 그러면 EBS 상담위원 선생님들이 쭉 있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선생님들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족도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뭔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설 기간에 가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뭐 사설 기간에 가서 30분 상담 받고 50만 원 냈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근데 뭐 자기소개서 사설 기관에서 뭐 한번 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편없어. 티가 나고. 오히려 진실되게 자기가 한 친구들이 더 자기소개서 잘 쓰고요. 상담받고 온 친구들, 특히 이제 수시나 이런 거 사설기관에서 상담받고 온 친구들은 엄청 높이 써요.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된대요. 여기 된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설기관에서 돈을 받았는데 낮게 쓰란 얘기를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대상담실 정말 성심성의껏 네, 상담해 주시니까 꼭 여러분 지금부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기출문제 있어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분석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기출문제집 따로 사야 되나요? 안 사셔도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예, 수능 기출문제, 학력평가 기출문제, 모의평가 기출문제, 고1, 고2, 고3 다 있습니다.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 쫙 뽑아가지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그 모의평가나 학력평가가 진행될 때 당일날 EBS에서는 해설 강의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해설하시는 선생님들 외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거기 이제 해설지 답안지를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때 막 이렇게 정말 밤을 새가시면서 쓰시거든요. 굉장히 자세한 해설과 답안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보다도 더 자세하고 명확하고 명쾌한 그런 답안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기출문제 탭이니까 항상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항상 여기 가서 봅니다. 다른 데 헤매지 마시고 네, EBSI와 친해진다면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여러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국어교사이기 때문에 국어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어가 되게 이제 수능의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또 다른 과목을 위한 도구 과목이기도 하니까 국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 국어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요. 국어라는 과목이 뭡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나옵니까? 국어는. 근데 저도 수능 볼 때 국어를 제일 못 봤어요. 수능 볼 때 영어랑 수학이랑 뭐 영어 단어 좀 외우면 되고 수학은 뭐 문제 좀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맞았죠. 네, 그렇지. 그런데 국어는 제가 수능 볼 때는 120점 만점이었는데 100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1교시 압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심해요. 잘 집중도 안 되고. 근데 국어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이고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일단 국어를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른 그림 찾기. 시간 안에 다른 그림 찾기. 저기 좀 약간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찍은 증명사진이에요. 네, 수험표에 들어간 제 사진이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저만 보면 맨날 저희 엄마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맨날 밥값해. 네가 밥값하는 건 뭐야? 공부하는 거요. 맨 이러고. 네, 되게 힘들었어.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토샵이 잔뜩 들어간 제 사진입니다. 자, 우리 그런 게임 있잖아요. 시간 안에 다른 그림 막 찾아내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게임 있죠. 국어는 마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그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지문, 작품이나 비문학 지문. 한쪽은 선택지 1, 2, 3, 4, 5번.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게 국어 시험 문제예요. 네. 국어 시험 문제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아마 이런 시험 문제 나올걸요? 1번. 위 담화에 쓰인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기역 미음 중 고쳐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똑같아. 근데 지문과 선지의 일치 여부를 잘 따져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그림처럼. 근데 그거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지가 이제 가면을 쓰죠.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약간 다르게. 네. 그래서 지문에서는 비행기 같은 동료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선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악곡을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약간의 논리가 필요하죠. 비행기라고 하는 떴다 비행기가 쉽잖아요.
그럼 쉬운 악곡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면서 아 맞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논리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시험을 끝나요. 그러니까 학력평가나 모의평가가 끝나고 저희 반으로 가요. 국어 시험 끝나면. 그러면 이제 몇 명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달라 그래요. 시험지. 시험지를 딱 보면 아 얘 이번에 시험 잘 봤구나 못 봤구나 답 안 맞춰도 알 수 있어요.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이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모든 지문의 내용과 모든 작품의 내용에 막 다 밑줄이 쳐져 있어. 또는 극단적으로는 아무 표시가 없어. 문제를 풀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 못 본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잘 본 친구들은요. 한 단락에 한두 단어, 핵심어, 중요한 부분의 밑줄 살짝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측하면서 아 출제될 부분은 이런 거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나는 그것을 예측하고 읽었어. 그러니까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아까 국어 다른 그림 찾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문 작품 다 읽고 문제 1, 2, 3, 4번 한 번에 다 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지문의 내용 다 암기하고 문제 못 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문으로. 돌아가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문 읽었어요.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문제 볼까? 1번 봤어요. 모르겠네. 어디 있었지? 다시 처음부터 읽어서 찾아요. 2번 어디 있었지? 또 다시 처음부터. 문제 4개 푸는데 지문 4, 5번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 모자라죠. 근데 똑똑한 친구들은 내가 표시한 부분만 딱 그래 여기 있지? 그래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그 부분으로 똑똑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국어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작품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 그게 바로 기출 분석에서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연계 교재를 이제 충실히 공부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런 눈이 떠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영역별 학습법입니다. 국어는 5개의 영역이 있죠.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라고 하는 세부 영역 5개가 있습니다. 자, 화법, 작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독서와 문학 중에 자, 선생님 저 독서가 어려워요. 손 들어볼까요? 독서 영역. 비문학이라고 하죠. 네, 독서, 비문학. 네, 자, 손 내리시고 이거는 뭐 성향의 차이예요. 문학이 더 어렵다. 문학이 더 어려워.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독서와 문학이 가장 덩치가 커요. 독서 15, 문학 15. 화법, 작문, 문법 5문제씩 총 15. 그래서 45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시험이 바로 수능 국어거든요. 근데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건 고3이 돼서 연계교재를 보잖아요. 그러면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이 예를 들어 한 수능에 6, 7작품이 출제된다. 그러면 그중에 4, 5작품은 연계교재 속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계교재를 충실히 공부하면 문학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낯선 작품 외에는. 근데 문제는 바로 독서란 말이에요. 근데 독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요. 심지어 독서 영역 때문에 막 로스쿨 가는 그 시험 있잖아요. 뭐 리트 시험. 그런 시험 공부를 한다는 친구들도 있대요. 너무 수능, 국어, 독서, 비문학 영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강약 독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강하게 읽을 부분과 약하게 읽을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읽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내 머리에 넣겠어.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출제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출제되지 않을 부분들을 미리부터 짐작하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강약 독해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노래를 되게 못하세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즐기실 일들이 좀 더 많아지시잖아요. 네, 어디 가서 이제 노래도 잘 부르면 좋겠고 그럼 더 흥도 나고 그래서 이제 노래 교실을 다니시는데 처음에는 그 트로트를 배워 오시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야. 우리 엄마의 노랫소리가. 그래서 엄마가 엄마 왜 이렇게 노래를 갑자기 잘하게 됐어? 그랬더니 강사가 팁을 알려줬대. 그래서 무슨 팁이야? 강약, 중간약 요것만 잘 맞춰도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팁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아니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쵸? 좀 그럴듯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머 그러네. 그 딱 듣는 순간 어머 세상에 독서지문도 그런데. 직업병이야. 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문학 지문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걸 100% 이해하면 좋겠지. 근데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독서 지문이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제재가 나오거든요. 제가 칸트를 잘 알까요? 제가 CD 드라이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원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을까요?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나 무시하니?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어떻게 봐. 네,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지문을 읽으면서 한 번에 100% 이해하기란 저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문제는 다 맞아요. 전 다 맞죠, 당연히. 왜냐하면 강약 독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네, 이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개념의 왕도라고 하는 강의 1강을 보시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출제 요소와 연결되더라. 이걸 여러분 외울 필요 없다니까. 뭐라 그랬어? 체화. 내가 작은 따옴표가 되는 부분에 막 표시하는 거야. 막 이거 나올 거야. 내 의지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표시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거 암기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표시를 하고 이게 출제 요소다라는 것을 체화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울산까지 왔으니까 한 3년 전부터 국어가 완전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눈으로 쭉 보고 풀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의 메모 내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3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카이스트에 간 임다영, 실명 얘기해도 되겠죠? 네, 임다영이라고 한 학생이 선생님, 제가 6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딱 독서 영역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약간의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체의 경우 질량이 작고 밀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진동이 빨라지고 따라서 소리의 전달 속도도 빨라진다. 뭔가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지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밀도가 높으면 소리의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 어디 있었지? 막 이러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막 헷갈리죠. 근데 많이 약간의 메모를 해놓은 거야. 정보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메모해 놓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출제되거든요. 그럼 이런 메모한 부분들을 통해서 선지에 맞춰보는 거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밀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클수록 소리의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거는 틀린 얘기인 거죠. 그쵸? 뭔지 알겠어요? 만일 이거를 약간 메모해 놓지 않았다면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거기 어디 있었지? 그래서 또 다시 읽어야 돼. 근데 다영이처럼 메모를 조금 했다면 그 메모된 부분을 통해서 빠르게 이 정답의 여부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학으로 한번 가보죠. 시예요, 시. 시는요 어려워요, 쉬워요? 시하고 소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시하고 소설 중에 저는 시가 더 어려워요. 시가 더 어려워요. 손도 내리고요. 선생님, 저는 소설이 더 어려워요. 소설이 더 어려워요. 시를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가 왜 어려워? 그러면 짧아서 어려워요. 소설이 왜 어려워? 길어서 어려워요. 맞아요? 예, 어쨌든 어려워요. 자, 시는요 사실 굉장히 압축적이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시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시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잘 따라간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친구랑 노래방에 갔어. 친구가 뭔가 이렇게 노래를 예약을 해. 근데 내가 모르는 노래야. 그러면 우리는 친구가 내가 모르는 노래를 하네. 나는 저 노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그 가사를 보면서 이해하고 느껴보죠,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죠. 그럼 돼요. 네. 아까도 방탄소년단 잠깐 나왔는데요. 저도 그거 했어요. 알렘인가요? 그거 강의하신 분이. 네. 알렘 맞아요? 랩몬스터 맞아요? 그래요. 네. 여러 번 봤어요. 연설한 거를 영어로 밑에 이제 자막 깔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팬이 됐습니다. BTS Fake Love 맞죠? 이렇게 딱 나와. 그리고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트로트가 됐어. 트로트가 돼. 내가 부르면 감히 따라하지 않을게요. 자, 이런 노래 가사가 딱 나와. 그러면 Fake Love
가짜 사랑인데 어머 그거는 진짜 가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구나 막 이런 게 막 느껴지지 않아? 나도 이런 사람 만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공감하고 막 이러죠. 시는 그렇게 푹 빠지세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걔는 밥 먹었을까? 잠은 잘 잤을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어머 혹시 내 생각?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됩니다. 시를 읽을 땐 시 속 화자와 사랑에 빠져라. 시 속 화자를 계속 궁금해해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궁금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낯선 시라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소설은요 길어서 어렵대.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약간 마음껏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거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껏 봐요? 부모님들 너무 좋으시네요. 약간 눈치 보일 때도 됐어요. 네, 그래서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긴 조금 눈치 보인다면 이제 부모님이 보고 있을 때 약간 거실로 물 마시러 나오는 척하면서 한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봤지만 한 장면만 딱 봤어. 근데 이해돼 안 돼? 안 돼요? 문제 있는데 그거 못 하겠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얼굴 천재가 나와가지고 정말 내 아이디 강림 이거 봤어요? 자랑이다. 지금 예비 고3이 자랑이야 진짜로. 자, 이제 얼굴 천재 차은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혹시 나 조금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많이 좋아해. 나 많이 좋아해. 막 이러면서 막 공감해서 막 대답하고 있잖아요. 소설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는 몰라도 이 인물이 지금 너 혹시 나 많이 좋아하지 않냐? 이랬을 때 왜 물어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공감되죠? 막 상대방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사랑 고백이잖아. 그리고 가슴 설레면서 막 대답하잖아. 소설 읽으면서 그렇게 차은우를 떠올리세요. 영상을 돌려 머릿속에. 영웅 소설을 읽으면서 차은우가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적극성이 필요해. 소설은 인물을 잘 따라가면서 영상을 돌리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고전소설, 고전시가 많이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계 교재를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 나가시되 낯선 거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시는 화자, 소설은 인물 잘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화법과 작문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읽는 거예요. 화법과 작문 사실 틀리면 안 돼요. 화법은 말하는 법, 작문은 글 쓰는 법이에요. 되게 쉬워요. 근데 틀리는 친구들은 뭐냐면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합법 작문이죠. 그리고 이제 합법 작문 문법이 15문제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을 8시 40분 국어 시험부터 시작합니다. 8시 40분에 시작해요, 국어가. 그러면 합법 작문 문법 15문제를 9시까지는 맞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20분 안에 15문제를 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려운 독서와 문학의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푸는데 사실 출제 요소라고 하는 게 화법과 작문은 정해져 있어요. 화법은 말하기 방식과 내용과 듣기 전략에서 나오고요. 작문은 그쵸? 글쓰기 계획, 개요 작성, 표현하기, 고쳐쓰기 여러분 다 머리 꾸덕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충분히 익히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개념이라고 할 것도 1시간이면 다 끝나고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출문제와 연계교재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문법은 어렵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문법이 되게 힘들 겁니다. 네. 근데 개념의 반복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반에서 이제 수능 국어 100점 맞은 친구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맘때였어요. 수능이 한 열흘 남았어.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 저 국어 문법 계속 틀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난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해줬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구나. 그래서 수능 문법 개념 있죠. 네, 그 한 30페이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이거 계속 읽고 반복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다 맞았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울산 친구들한테 숙제를 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개념을 2019년 2월 말까지 끝낸다. 모든 강의, 모든 교과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3-4번 보세요. 3-4번. 그 국어 개념 강의에 들어가면 저도 개념의 왕도에서 문법 강의만 한 10강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 10강을 3-4번 반복해서 보세요. 3-4번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5-6번 보세요. 그러면 정리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문법은. 사실 문법은 되게 확실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다 알고 나면 아 그래 뭐 딱딱 떨어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 친구들이 2월 말까지 모든 교과목의 개념 강의를 끝내고, 그리고 또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4번 안 되면 5-6번이라도 봐서 문법이 발목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줄까 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네, 나의 결핍, 그 부족함이 가난하기 싫어서 공부를 한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 밑에는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자부심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자식들이 아닙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시면 내후년에는 빛나는 20살의 청춘을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원하는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